개인적으로는 FTX 거래소에서 이제 파산 이후에 채권자들한테 현금 상환하는 것들이 또 올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면 또 긍정적인 호재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더 많이 인하되는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연말까지는 일단은 모아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억 5천에서 2억까지는 아직까지도 저는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임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등의 이제 장기간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적립식 투자자고요. 올해 초에 이제 10년 정도 다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현재는 암호화폐 대중화 관련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정도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어제 또 몇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급락을 했어요. 나스닥도 같이 급락을 했고 아마 제조업 관련된 지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최근 기준으로는 어떤 특정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호재로 해석하면 오르고 악재로 해석하면 떨어지고 약간 이런 식의 조금 일관되지 않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실상 올해 3월 달에 원화 기준으로 대략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 8천만 원 전후로 좀 박스권에 형성되어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도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흐름이 아마 많은 분들이 한 5개월 정도 이제 이어지는 횡보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많이 지치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 응축의 기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힘드실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또는 전 세계적인 국가 단위 또는 기업 단위 또 개인 단위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펀더멘털 부분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 9월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 얼마나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당장 그 시점이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하락 기조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들 EU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주식처럼 뭔가를 생산해내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9월 기준금리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저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금리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통화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서 위험 자산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본들이 몰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저는 사실 예전에도 비트코인이 금리가 올라갈 때 사실상 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안 됐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5.5% 최근 기준으로 거의 최상단에 위치한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은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울 때부터 올랐을 때 지금까지 보면 거의 한 3배 이상 오른 상태라서 저는 그냥 금리가 내리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자산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공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만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주체가 국가, 기업, 개인 딱 이렇게 3개라고 한다면 그 3개 각각에서 수요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체크만 하면은 금리 이런 지표나 어떤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제조업 지수라든지 혹은 또는 그런 고용 관련된 지표 같은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ETF가 승인되면서 순유입이 많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ETF가 상장이 돼서 이제 전통자산인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통로가 생겼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작년 초 2천만 원 초반대에서 현재 8천만 원까지 그 영향, 그 반감기 영향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우선은 그 측면에서는 전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 보면은 ETF 상장 이후부터 ETF의 인아웃플로우를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ETF의 인아웃플로우보다는 그 총량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거기서도 기관 비중이 얼마나 되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개인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된 ETF 통해서는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많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제가 뭐 최근 기준은 아니고 한두 달 전 기준이긴 한데 아직도 그 ETF 전체에서 기관 비중보다는 개인 비중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 자체는. 예상과 다르게 기관의 유입이 느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돌아보면 이제 ETF가 미국에서 상장된 지 겨우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됐나요?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7개월 정도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봤을 때는 7개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사실상 뭐 기관이든 이런 여러 가지 펀드에서 현물 ETF를 이제 포함시키려면 뭐 검토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무슨 이게 상장이 됐다고 바로 기관이 다 몰려오고 사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기관 비중이 높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참여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친화모화폐 성향의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한 3위 정도의 이제 무소속의 후보였죠. 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후보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그 표를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잠깐 반응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또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흐름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 더 긍정적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비트코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나요?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 책에다가도 양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든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 조심스럽게 쓴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해리스,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도 사실상 거의 박빙의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유권자가 한 2천만, 3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3억 정도의 인구 기준으로 한 10%인데 그 표를 지금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민주당은 약간 반암호화폐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한 게 바로 바이든 정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통계기관에서는 오히려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나오는 어떤 주장들도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이런 거는 큰 흐름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다시 세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식으로 좀 다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러시아라고 하는 이제 국가에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암호화폐 채굴이죠. 정확하게는 채굴에 대한 법안도 통과가 됐고 국제 결제나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에 대한 움직임이 그냥 루머 수준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냥 어떤 대선 후보가 되던 당선이 되던 저는 이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그 방향에는 사실 별로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한 21~2만 개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미국의 ETF가 1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테슬라,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등등등 이제 상장사, 비상장사 합쳐서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본토에서만 160만 개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현 시점에 오르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다면 이 미국과 같은 배를 탔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좀 안정감을 느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우선 사실 그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게 되니까 비트코인이 제 기준에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위험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주라든지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들에
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최근 기준으로는 어떤 경기 침체 위기가 왔을 때마다 또다시 뭐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이걸 통해서 다시 자산 시장을 이제 일으켰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경기 침체를 규정하는 것도 사실 조금 웃기죠. 왜냐면 지금 우리 그냥 생활인으로서 경기가 좋다라고 느낀 적은 별로 없잖아요. 항상 안 좋다라고 느끼고 지금도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특정 지표나 발표들이 신호탄이 되어주는 뭐 그런 느낌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안 좋고 그래서 침체 상황이 이제 모두가 인지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위험 자산에서 가격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의 본질은 안전 자산, 금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침체 관련해서 너무 공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보다는 뭐 주식이든, 전 주식도 투자하지만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자산의 펀더멘탈을 계속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큰 이유가 사실은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의 변동성은 좀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랑 시장이 생각하는 펀더멘탈은 당연히 시차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밌는 게 4월 달에 이란 이스라엘 이슈 지정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최근에 한두 달 이내에도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또 상승으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직은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금은 안전자산이다 뭐 이렇게 명백하게 이거는 뭐다라고 정의하는 그런 것들이 시장이 있는데, 아직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그런 류의 이제 평가가 명확하게 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 변동성이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창기 자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 자산을 투자할 때의 변동성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정적이면 뭐 부동산 이런 것들 투자를 했었어야겠죠. 그래서 이 그냥 자산, 미성숙한 자산의 자산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이슈에 논리 없이, 일관성 없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만큼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변동성을 체크하는 지표도 우리가 일 단위로는 비트코인이 아마 더 변동성이 심할 텐데, 월 단위나 주 단위 기준으로는 웬만한 나스닥 대표 종목만큼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펀더멘털로 측정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활용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비트코인 뭐 레버리지나 뭐 이런 걸 사용하진 않고요. 인버스에 투자하고 있진 않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상품 성격을 갖춘 이제 종목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고, 이게 채권까지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다 보니까 일단위 변동성이 뭐 거의 1.5배, 뭐 많게는 2배까지 가까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최근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채굴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플러스로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이 수수료 자체 수익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부진해가지고 뭐 레버리지의 성격도 가지면서 아래로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떨어질 때는 레버리지로 많이 떨어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를 사고, 오히려 올라갈 때는 이제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니까 생각보다 마이너스가 크지 않고, 또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오를 때마다 꾸준히 사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최근 매수한 것들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게 많이 오르지 않은 게 스트레스 뭐 이렇게 되진 않고 있고요. 그냥 저 기준으로 최근 올해 매수한 것들은 저도 수익률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손해 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용하게. 현재 같은 비트코인의 조정기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저는 하락장이나 조정 횡보장에 부자가 탄생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저는 반대로 역행하는 투자를 해서 사실상 수익을 많이 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기를 조금만 마음을 다 잡으시면서 이 횡보장 또는 하락장에 결과적으로 많이 사야지 상승장 때 수익이 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 들어와서 더 많은 상승을 기대했다가 이제 하락하거나 횡보하면 이탈하는, 아마 지금 시점이 막 이탈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의 세월을 견디는 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비트코인 공급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수요 측면에서의 요인들을 보면 펀더멘털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이 뭐 떨어진다거나 횡보한다라는 건 저는 사실 꼭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좀 긴 호흡에서 뭐 진짜 짧게는 올해 연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서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길게는 뭐 내년 말까지도 좀 모아가면은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실제로 오늘도 매수를 하고 왔고요. 네, 현 시점에서도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 대비해서는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악재들의 사실상 과거 같으면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폭도 많이 낮고 떨어지더라도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수요가 어딘가 있다라는 뜻이고, 오늘 기준으로도 1BTC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 수, 10개 이상, 뭐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뭐 대폭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사상 최고치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 횡보장에서 이 양극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으는 사람은 계속 모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조금 쉰다거나 또 팔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상승장이 갑자기 왔을 때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가 될 거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상향의 흐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대선이 아마 11월 정도에 있을 텐데 그런 이제 결과까지도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FTX 거래소에서 이제 파산 이후에 채권자들한테 현금 상환하는 것들이 또 올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면 또 긍정적인 호재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더 많이 인하되는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했을 때 다른 어떤 뭐 공급 측면에서 사실 여기서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또 그렇게 많아지지도 않거든요. 마운트곡스 물량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제네시스 캐피탈 물량은 뭐 한 2, 3만 개 정도 추정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한 연말까지는 일단은 모아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예측이라기보다는 바람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뭐 1억 5천에서 2억까지는 아직까지도 저는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국 정부나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뭐 4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오면 그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상반까지는 그렇게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가 9월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9월달이 수익률 기준으로 아마 높지 않았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솔직한 얘기인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사실 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중들이 이때 어떻게 반응했다 정도의 어떤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데, 진짜 단적인 예로 기상청 우리가 데이터를 막 100년치, 200년치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내일 날씨를 못 맞추고 거의 실시간 중계를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9월이라서 뭔가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낮으니 그래서 좀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펀더멘털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또 국가 단위든 기업 단위든 뭐 일본의 상장사들도 이미 지금 현물 비트코인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국민연금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400억 이상 매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스위스랑 아마 노르웨이 쪽이 중앙은행일 거예요. 그쪽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실상 1억 기준으로 뭐 한 8천만 원 정도라고 표현하면 마이너스 2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자산이 그냥 시장이 안 좋을 때 한 20% 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라서, 뭔가 그런 부분에 가격이 떨어졌다, 오르지 않았다,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가격은 좀 지지부진한데 실제로 이 자산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않았고 또 수요 측면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중국도 이거 약간 루머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
금지했던 것들 뭐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약간의 근거 없는 루머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전 더 많다라고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9월 달에 아마 금리 인하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오히려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4분기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았습니다. 아마 10월, 11월 달이 가장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해마다의 이슈가 사실 다 다른데 뭐 작년 기준으로는 따지면은 사실 블랙락에서 이제 현물 ETF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서 딱 올랐던 부분이라서 올해도 만약에 미 대선에서 뭐 누가 될지 전혀 지금 예측이 안 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되고 또 우호적인 부분들 이 좀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X 거래소에서 이제 파산하고 채권자들한테 현금으로 돌려주면 그 자금이 들어온다면 그게 그냥 비트코인 개수로만 따졌을 때 금액이 뭐 한 15만 개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100%다 비트코인으로만 올지 뭐 알트코인까지 다 흩어질지 이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사실 예상되는 호재는 호재가 아닐 수가 있고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빅 뉴스가 터져야지만 이 호재든 악재로든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 가격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라는 걸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정 통화의 가치 훼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고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찾을 것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고민해 보면 좀 비트코인으로 자연스럽게 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직장생활 10년 했지만 직장인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전 DCA라고 해가지고 그냥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고요. 대신에 이거는 뭐 권장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옵션으로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일 수 있겠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꾸준히 매수하다가 그 어떤 특정 이슈 때 폭락을 많이 하면 전 대출을 받아서 그때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전략, 그러니까 DCA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긴 호흡으로 어차피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당장 한두 달 더 다니고 그만두고 이런 건 아니니까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월급을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이제 저는 뭐 물려받을 돈이 없다 보니까 100% 월급만 가지고 뭐 주거든 뭐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 시점에 지금 제 또래 분들이 2명이서 사실상 아파트 한 채를 연끌하고 나면 결혼을 해서 연끌을 하고 나면 사실상 다른 투자 여윳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에 부동산 투자하듯이 투자하겠다 10년 동안 이렇게 마음을 먹고 현금 비중 아예 빵원으로 놓고 매 월마다 100% 이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을 이제 모았었고 이 폭락이 왔을 때는 우리가 부동산 살 때도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똑같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시점에서도 한번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자산들을 조금 담았었고 이제 2022년 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이제 디지털 자산이랑 이제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도 사고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그때 위주로 좀 담았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두 번의 대출 통해서도 좀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적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줘도 뭐 한 7%가 안 되잖아요. 사실상 특별 금리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가가 1년에 한 7, 8%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요. 계산하기가. 10년에 보통 2배, 3배 정도 우리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도 10년 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사실 물가 상승만큼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적금은 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고 사실상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보다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돈이 깎여나간다, 구매력이 깎여나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가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00% 투자하고 폭락하면 대출 받아서 사고 딱 이 2개 정도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독 비트코인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투자 원칙이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의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 영업 담당하면서부터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공급은 제한적인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 또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미국 관련된 ETF 투자도 많이 했었고 반도체 ETF, 뭐 삼성전자나 국내 배터리 종목들도 사실 다 거쳐갔고요. 저는 그 지금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긴 한데 그냥 매 시점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수요가 더 늘어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자산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좀 꾸준히 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량 기준으로도 알트코인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움직임을 쫓아서 차익을 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이런 류의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시장의 성장을 만약에 믿는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장격인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사실상 가장 수익을 많이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옵션 중에서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사실 투자는 비트코인으로 해도 실패할 수 있고 뭐 알트코인으로 해도 실패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춰가지고 투자에 성공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성과가 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이 없었었고 실제로 저도 그런 투자를 여러 번 시도했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안 파는 투자가 저한테 가장 맞았었고 대신에 그 초과 수익을 사실 내야 되잖아요. 이게 30년 뒤 부자가 되는 게 우리 기준에서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해칭할 수 있는 거는 폭락이 왔을 때 근데 펀더멘털의 변동이 없었다면 제 안정적인 이제 직장인 신분을 활용해가지고 그동안 5년 동안 적립식 투자한 금액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사실 저는 더 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 살펴보면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에 대한 꾸준한 공부를 했었던 게 하나 도움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폭락이 왔을 때 이걸 사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잘 맞아 떨어졌고 또 인사이트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자산을 보는 안목이 좋았고 운도 좋았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뭐 저도 사실 제가 평생 놀 정도로 돈을 벌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30대 중반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뭐 도전할 정도의 자산은 갖춰졌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구독자분들이 그냥 하나의 사례로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 모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만 10년 정도 이제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이게 회사라는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는 것 자체가 사실 딱히 제가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차피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그냥 좀 힘들더라도 회사를 다니자라고 저는 이제 다짐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 기준에는 사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였었어요. 그러니까 대출 없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고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찾아보자였었어요. 사실 저의 생각은. 그래서 저도 제가 책을 2권이나 쓰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예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좋은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니까 그때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사실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냥 시험에 대한 경쟁만 했지 각자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사실 처음 계획은 좀 막연했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모으면 제 기준에는 10년 정도 딱 하면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사실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2번의 대출을 했었던 부분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다른 투자를 통해서였지만 어쨌든 대출까지 다 갚고 지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산까지 축적이 되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제가 딱히 부모님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가지고요. 그냥 월급 100%. 시드의 저의 100%는 월급이랑
이제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이 100%고요.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대출, 코로나 시절에 한 번의 큰 대출과 2022년 말부터 요 사이에 그 두 번의 대출이 저희 주요 그 시드였었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면은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 매매 가격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상이니까 사실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서울 아파트를 사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저는 비트코인으로 다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걸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이게 2배가 올라서 22억이 되는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승률이 10년 동안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해?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저라면은 저의 계획은 월에 200만 원짜리 아파트 월세를 10년 동안 지출하면은 2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게 3배만 올라도 사실상 훨씬 더 높은 수익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매수는 사실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조정장이나 하락장일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당장 2배 간다고 해서 그 수익률을 가지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변할 만큼 현재 많이 모은 분들이 저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21년 말 정도 됐을 때도 사실 자산이 꽤 있었다가 한 번도 팔지 않아서 쭉 떨어지는 동안에 반토막 이상이 또 났었거든요. 그때는 두 번째 이제 폭락장일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하락장이죠. 그 두 번째 때. 그때도 제 블로그에 보시면 거의 뭐 우울증 환자처럼 너무 힘들다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조롱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그럴 줄 알았다.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가는 동안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는 펀더멘탈은 전혀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FTX 거래소가 터진 거지, 그러니까 금은방 하나가 없어진 거지 금이 없어진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다 던지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국내 주식 갖고 있던 것도 거의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많이 샀고 또 떨어지면서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샀는데 멘탈 관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직접 실제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야 좋은 자산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데 그 괜찮지 않음을 계속해서 견디면서 공부하는 그 어쩜 좀 동력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서 공부를 했는데 펀더멘탈도 이상하다? 그럼 그땐 팔거나 리밸런싱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면서 이제 찾게 됐었고 흔들렸지만 팔지 않고 더 모아갈 수 있었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장의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은 공부를 좀 더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확신이 생기거나 그러면 꾸준히 계속 현금으로 모아보셔라.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자산을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쌀 때 계속 많이 사야 되는 거죠.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좋은 자산에 적립식으로 장기간 투자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그 좋은 자산을 찾는 거, 그리고 좋은 자산을 쌀 때 사는 거, 떨어졌을 때 많이 사는 거, 딱 이 세 개밖에는 없다 생각해가지고 대신에 저는 사실 비트코인에만 몰빵했던 건 아니었어요. AI 주식도 같이 투자를 했었고 테슬라도 투자를 했는데 그 시점에 제 기준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꾸려가지고 리스크 관리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르면서 지금은 테슬라 좀 덜 올랐고 나머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비트코인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그렇지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자산을 찾고 공부하고 펀더멘탈 변동 없으면 더 사고 이렇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알트코인 상황은 지금 뭐 빛에도 지지부진한데 알트가 좋을 수가 없겠죠. 아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다 고점 대비해서 뭐 진짜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 뭐 반토막 난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물 ETF가 상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 시장 전체가 지금 뭐 이렇게 횡보, 우하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알트코인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낮은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불장이 선행되어야 알트코인 대불장이 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도 사실상 어떤 투기적인 그리고 또 유동성의 움직임에 의해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자체가 비트코인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위아래로의 이 변동폭이 훨씬 컸었던 거죠. 그 어떤 개별 이슈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는 사실 비트코인처럼 알트코인들도 각 개별이 어떤 프로젝트의 그 펀더멘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진짜 수요가 많이 늘 수 있는 것들만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옛날처럼 이제 뭐 통화 정책이 완화되고 재정 정책이 막 이렇게 돈이 풀리면서 다 같이 막 펌핑되고 이름 예쁘다고 오르고 이런 시기는 저는 이제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알트코인들도 각 개별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몰리는지 또는 사용 사례가 늘어나는지 같은 것들을 보시고 진짜 주식 투자하듯이 이제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뭐 AI 주식도 그렇고 그 섹터가 좀 유행을 했었고 이제 RWA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뭐 STO라고 표현해가지고 어떤 증권 토큰형 증권 뭐 증권 토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물 자산을 이제 발행하는 그 발행처로서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가 있고 그 위에 또 실제 발행한 그 자산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좀 트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트렌드 싹 무시하고 지금 다 떨어진 상태인 것 같고 최근 기준으로는 텔레그램의 톤 코인이 계속 상승세에 있다가 최근에 CEO도 구속되면서 훅 떨어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전체가 좋아가지고 다 같이 오르는 장이라기보다는 저는 각 개별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사실 똑같은 주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의 99%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왜냐면 저는 약간의 레리 핑크 이제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랑 좀 입장이 비슷해가지고 이쪽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제 RWA 시장 자체는 사실 전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를 비트코인 레이어가 쌓여서 여기서 가져갈지 아니면 이더리움, 솔라나, 톤, 아발론 제가 가져갈지는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각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경쟁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유행을 하는 것보다는 각 프로젝트에 정말로 그 어떤 성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 가능한 것 중에서 저는 가장 이제 탈중앙화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왜냐면 어쨌든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ETF 자금이 들어왔고 거기서도 이제 스테이킹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보유만 하기로 하면서 저는 이더리움 그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의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것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이 많지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 가능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탈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 좀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자산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건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커가는 상황에서 굳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위험성과 변동성을 가져간다면 비트코인 수익률에 적어도 2배에서 3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같은 투자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하락장일 때는 매수 기회를 잡는 게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알트코인은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한가요?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골드로서 이제 희소성이 이제 훼손되지 않았는지가 펀더멘탈 측면에 하나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지 않는지 이렇게 좀 제 기준에는 좀 간단하거든요. 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지 판단하는 게. 근데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될지 이런 수요 같은 것까지 다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 위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다른 데서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정말 그 금처럼의 그 역사성과 희소성은 비트코인만 가능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펀더멘탈을 찾기가 더 어려워서 이렇게 다 같이 하락할 때는 사실상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다 놀고 있고 솔라나도 그렇고 뭐 나머지들도 사실상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라서 옥석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물려 계신 투자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모든 투자 다 펀더멘탈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것들이 단순히 지금보다 더 오르겠지라고 가격 상승만을 기대했다면 진짜 이제는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알트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각자 본인이 투자하는 그 프로젝트의 펀더멘탈 네트워크가 없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올려 여지가 있는지, 그게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 대비해서 얼마나 경쟁 우위가 있는지, 비교 우위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 체크해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는 좀 다시 포트폴리오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리면 물 타서 내가 이걸로 통해서는 무조건 플러스를 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더 좋은 자산이 있다면 그냥 매도하고 더 좋은 걸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도 회복하고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좋은 자산이 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비트코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상승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얻고 싶으시면 그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것들 같이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도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나요? 그럼요. 알트코인은 상장 폐지가 훨씬 쉽게 되죠. 주식보다.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든 바이낸스든 그 주요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가도 또 퇴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직 확신이 없다면 포트폴리오를 빨리 재정비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옛날부터 비트코인만 모았던 건 아니고 저도 알트코인 투자 경험이 있는데, 알트코인은 제 생각에는 약간 유행처럼 어떤 특정 시점에 뭐가 유행했다가 또 다음 시점에 뭐가 유행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주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본질은 똑같다 생각해가지고 전 변하지 않는 것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 비중이 원래는 한 7, 80%밖에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자연스럽게 99%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알트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손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알트코인으로 이익을 본 경험도 있고 봤던 이익을 다 까먹은 경험도 있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중심으로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알트로 손해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기준으로는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알트코인이 뭐가 언제 어떻게 오를지를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르는 것만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알트코인 투자가 정말 많은 것 중에 몇 개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지금도 최근에 올해 초 불장이라고 표현할게요. 한창 많이 달아올랐을 때도 오르는 것들만 올랐었어요. 네. 리플 같은 거 안 올랐잖아요. 네, 알트코인의 대장격인데. 그래서 사실 그냥 뭐 비트 오르면 알트 다 오르니까 이름 예쁜 거 산다. 옛날에 그게 유행했었거든요. 이름 예쁘면 산다. 이제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처럼 시장이 좀 성숙해져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그냥 다 같이 도박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펌핑이 좀 순환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많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많이 건전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프로젝트들 플러스로 또 유망한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최근 기준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로 그냥 좋은 자산을 옥석가리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이게 갔으니까 이번에 간다 이렇게 기다리는 투자는 저는 이제 알트코인 쪽에서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트코인에 저 투자하고 있지도 않지만, 투자하신다면 진짜 그냥 펀더멘털 보면서 뭐 코스닥 잡주 투자하듯이 정말 좋은 것들 좀 발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쉽진 않을 거예요. 작가님께서는 코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나요? 제 코인 투자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이 99%고 이더리움 몇 개 있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사실상 솔라나 조금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비중이 비트 99%, 알트 1%라서 이거를 뭐 어떻게 사실 조언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는 전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일부만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을 좀 공부해보고 싶은 것도 첫 번째가 있었고,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서 이제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을 이제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는 테스트 베드로서 뭐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 위주로는 계속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는 어쨌든 99%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고요.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해야 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 특히나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말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사실상 이게 강제로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집 한 채는 원래는
인플레이션 해지기 때문에 뭐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것도 저는 결국에는 좋은 자산에 장기간 투자하기 때문이고 비트코인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제 갈등과 분열의 시대 또 온라인으로는 초연결되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노후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칭에 이제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자산을 매수하자라는 이제 주의고 서울 아파트든 뭐 비트코인이든 좋은 걸 사서 오래 끌고 가자 이런 얘기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좋은 자산을 길게 끌고 가는 거 말고는 저희 같이 일반인 사람들이 수익을 크게 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초기 투자 자금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기준으로 뭐 0.5개 정도에 투자한다면 5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연복리로 뭐 최소 뭐 한 10% 정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니면 또는 뭐 10년 뒤에 이게 한 10배, 20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 노후 준비, 그러니까 뭔가 노후에 포르쉐를 탄다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 뭔가 돈 때문에 좀 생계가 위협받는다거나 좀 생명 위협받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노후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작가님께서 적립식 매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근데 혹시라도 뭐 나중에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한두 개 정도는 팔아서 집 사는 데 풀 때 써야겠다.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좀 매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월급의 100%의 자산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을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의 매도 타이밍은 재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비트코인보다 정말 더 좋은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의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원화, 법정 통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훼손이 되니까 저는 이게 훼손되기 전에 항상 이걸 가지고 자산을 사고 자산으로 만들고 있어요. 은퇴 시기가 되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생활로 인해 현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땐 팔아야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지면 당연히 그 부분은 파는 건데 이게 어떤 특정 타임이 됐으니까 이걸 다 현금화 해놨다가 다시 샀다가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팔아서 써야겠죠. 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희소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희소성이거든요. 어떤 그림, 명화가 인정을 받고 비싼 가격을 갖는 것도 희소성이고 제 책에도 있지만 무슨 잘못 인쇄된 우표가 막 몇십억의 경매에 팔리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그 팝업하면 희소성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에서 희소성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유일한 자산이고 그렇게 희소성을 갖춘 자산들은 법정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한 이거의 가치는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다른 어떤 전통 자산들 또는 기존에 있었던 자산들보다도 희소성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칭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높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들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또 부자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증세 환경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 후보도 말했던 부분인데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그 셀프 커스터디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저는 비트코인밖에 없다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그 어떤 다른 희소한 자산들보다도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 뭐 모든 자산들 금융자산 기준으로 금 포함해가지고 한 10위권 정도에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가치만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금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배가 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오는데 뭐 1달러였었던 2014년 정도라고 보면은 한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이 10%를 따라왔어요. 근데 전 남은 10년 동안 금의 90%를 따라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지금 초연결된 세상에서 이제 정보는 사실 전 세계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좋은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 자산이라는 정보가 지구 끝까지 가는 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격차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이제 나머지 90%의 시가총액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럼 적어도 최소 10배에서 20배까지는 앞으로 10년 동안 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드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사실 좀 열심히 일한 30대 정도라면 저도 5천만 원은 누구나 모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집에 뭔가 큰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 5천만 원 투자했다고 보고 뭐 10년, 20년 뒤에 20배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 10억 정도에 되는 이제 금액이 될 텐데, 그 금액이면 아마 20년 뒤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한 30억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를 들면. 그러면 사실 그거 5천만 원 0.5개 팔아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노후에 뭔가 아프거나 배가 굶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이상을 만약에 원한다라고 하면 더 많이 모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노력하면 한 개도 두 개도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이제 원하는 미래만큼 현재를 이제 희생해서 투자해가지고 그려 나갈 수 있는, 그 거의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희소성인데, 그 희소성이 훼손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어떤 공부하는 것들은 좀 필요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공부한 결과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공급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는 이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만 좀 바라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첫 번째, 그 어떤 부자들이 전통자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들, 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주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산으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리 이동이 정말 많아지면서 이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늘어나는 것들, 지정학적 리스크 해칭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뭐 행복 회로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자산이 사실 단점이 많이 느껴진다면 저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기준에는 단점은 좀 적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대중성도 떨어지고 아직 시장에 좀 이 기술 어떤 이거 매수하거나 이렇게 보관하거나 이런 것들도 안정적이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전통 자산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인베스트 이번에 또 투자 어떤 불려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다가 이게 이제 출금이 중단되면서 디지털 자산 100개 뭐 이렇게 50개씩을 다 날려버리신 분들도 있고, 또 뭐 해킹이나 로맨스 피싱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자산을 지키지 못하고 잃는 경우가 많아서, 제 기준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전통 자산 대비 법적인 보호를 아직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모으고 지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대로만 공부하고 투자를 하면 사실상 위험하지 않거든요. 다른 자산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투자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장기 투자자들한테 되는 혜택은 사실상 이게 어둡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를 이제 추후에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냥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측면 자체가 사실상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혜택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장기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장기 투자자의 어떤 심리에 사실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합니다. 변동성 자체가. 근데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투자를 하면 변동성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잘 해보셔라. 영리하게. 이 정도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지금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 그냥 거래소에 두는 건데요. 뭐 개인적으로 국내 거래소가 뭐 당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비트코인의 이제 재산권을 온전히 지키려면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이제 금고로 이동을 시켜야 돼가지고 제가 제 채널 통해서 사실 그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금은방에서 금 사면 집에 갖고 와서 금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에서 샀으면 그거 가지고 개인 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나만의 지갑, 나만의 금고를 만들어서 여기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비트코인의 특장점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365일 24시간 전 세계 어디로든 낮은 수수료로 보낼 수가 있고, 어떤 정치적 또는 여러 가지 물리적 위협으로부터도 이 암호키, 개인키라고 하는데 비밀번호만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빼앗기지 않고
어디서든 이제 현금화하고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면 오히려 지금처럼 횡보 하락장 때 모아가시고 모아갈 혹시라도 시드나 이런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 진짜 펀더멘털 그리고 개인 지갑 이동 보관 이참에 한번 해보시고 옮기는 것도 저는 좋은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연했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또 시장에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잘못하거나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증인이 사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었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또는 이렇게 조언 주시는 분들도 없었었는데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 통해서 저도 제 생각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기를 잘 견디고 나서 뭐 내년 또는 내후년 불장이 왔을 때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통해서도 저도 그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좋은 자산을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